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드디어 테이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다만 시기는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예상과 같습니다. 매달 국채 100억 달러, 모기지 저당증권 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서 총 8개월 정도 만에 현행 월 1200달러의 채권 매입을 끝낼 예정입니다. 다만 이 시기와 속도는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테이퍼링까지야 모두가 예상했던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의 스탠스와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라는 문구가 일시적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로 어조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적이 될 것이라는 뉘앙스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신호나 암시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점은 시장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의도적인 멘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로까지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내년 중반에 때이르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상대로 빨라야 2022년 연말, 늦으면 2023년 중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케이스겠죠. 미국 주식시장은 파월의 연설이 있기 전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파월의 연설이 완전히 예상하고 있던 수준에서 끝나자 급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또다시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 3대 지수 모두 마치 급등주처럼 오르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16,000스닥까지도 1%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폭락이 온다는 사람 많았죠. 오히려 폭등이 와버렸습니다. 이래서 함부로 조정을 예측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말씀드린 명언이라서 이제 굳이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사진만 봐도 여러분도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진로우는 결국 오늘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진로우를 꽤 많이 가지고 있던 아크에서조차 어제 하루 동안에만 무려 400만 주를 매도하며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캐시우드조차 진로우를 파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장기 투자자를 하더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 때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내가 주식을 산 이유, 그러니까 그 기업의 핵심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입니다. 진로우는 이번에 핵심 사업부를 철수시켰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된다면 기본 펀더멘털 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면 펀더멘털이 오히려 개선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로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캐시우드조차 주식을 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는데도 단지 물렸다는 이유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존버일 뿐입니다. 물론 존버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투자자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진로우 차례였지만 내일은 내 주식의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왔을 때 투자 원칙을 어기고 무의미한 존버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건 이후로 투자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제대로 망해보는 것도 좋다고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번 겪으면 투자자로서 한 단계에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고 충분히 자기 반성을 겪어야 성장을 이루는 것이지 단순히 망한 것으로 끝나면 정말로 그냥 망한 거에 불과합니다. 네, 로크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 애프터마켓에서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치를 만족했는데요. 문제는 스트리밍 기업의 핵심 지표를 할 수 있는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가장 큰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4분기에 9억 달러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고,
특히 순이익 예상치가 마이너스 500만 달러에서 플러스 500만 달러 사이였는데 시장 기대치인 3,3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 인해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로쿠도 캐시우드가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주식이죠. ARKK 보유 비중 4위에 올라 있는데요. 요즘처럼 테슬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도 ARKK의 가격은 별로 오르고 있지 못하죠. 이게 제가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잘 나가는 주식은 비중을 유지해야만 하는 족쇄에 사로잡혀서 계속 팔아야 합니다. 반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까지 다 묶어서 사야 되죠. 마치 예전에 마트에서 허니버터 감자칩 사려면 안 팔리는 과자까지 같이 사야만 하던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업만 골라서 살 수 있는데 굳이 묶음 상품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떠나는 원정대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산을 잘 타는 정예 멤버만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노약자까지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나친 분산 투자는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바구니에 리스크를 더 많이 주워 담는 행위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산 투자하면 변동성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더 좋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변동성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장 확실하게 가치가 줄어듭니다. 네.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자 알트코인에 떠오르는 샛별인 솔라나가 한때 시총 3위였던 에이다를 넘어서 테더까지 제치고 시총 4위에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알트코인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처럼 사용되기보다는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돈처럼 사용되고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루나, 이러한 종류의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특이하게도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통화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양수 겸장의 암호화폐입니다. 물론 현재는 통화로서도 이더리움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로서의 지위는 솔라나가 상당 부분 이더리움으로부터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추후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자산이라기보다는 통화로서의 역할이 좀 더 커지긴 하지만 이더리움 2.0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막상 업데이트가 다 끝나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솔라나가 자리를 더 잡는다면 나중에 이더리움이 솔라나에게서 디지털 통화로서의 빼앗긴 지위를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란 거를 강하게 확신하고 솔라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 시가총액 12위일 때부터 이더리움에 이어서 시가총액 3위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투자를 했고 어느덧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테슬라는 모두가 드디어 조정이 오나 했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찍어버리는 놀라운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진짜 조정 온다 하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버려두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1215달러 39센트라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1213달러 86센트의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신고가를 뛰어넘는 1216달러 4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그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을 다 말아 올리고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가 유지되는 모양이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조차도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나눠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다시는 잡을 수 없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는 안심하고 사도 되겠다 하고 몰빵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주구장창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타이밍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사시려는 분들은 어떠한 예측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조 7,500억 달러의 인프라 지원 예상 중 전기차 세제 혜택 부분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80만 달러, 개인 40만 달러에서 부부 합산 50만 달러, 세대주는 37만 5천 달러, 개인은 25만 달러까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올랐는데요. 기존의 벤이 6만 4천 달러, SUV가 6만 9천 달러, 트럭이 7만 4천 달러에서 세 차종 모두 8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세단과 같은 그 외의 차종은 여전히 5만 5천 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죠. 어쨌든 이 변화로 인해서 테슬라의 모델 Y, 사이버 트럭의 고급 옵션까지도 확실하게 모두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에만 미국 내 차량 가격을 7차례나 올렸고 내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릴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기존의 가격 제한으로는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버에 이어서 리프트에서도 향후 전기차를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버는 이미 허츠로부터 테슬라 15만 대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죠. 리프트는 아직 어느 회사의 차량을 쓸 것인지 또 어디와 계약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리프트가 어느 회사의 전기차를 쓰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차량 공유업체 그리고 렌탈카 업체, 택시업체와 같이 상업용 승객 서비스 차량이 향후 아주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건 현재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인 테슬라겠죠. 그리고 기업에서 테슬라를 사기 시작하면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전기차 침투율의 상승률 역시도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상하이는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7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45만 대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생산 능력의 150% 이상의 캐퍼시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이 가세하는 2022년에는 대체 몇 대의 차량을 팔 수 있게 될지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 역시 유료 회원들 상대로 4분기 예상치를 갱신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 인도대수를 올렸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거의 90만 대에 가까운 인도대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올해 100만 대를 팔 수도 있다는 소리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100만 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올해 초에 기관들의 예상 인도대수였던 70만 대 초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량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총 50만 대를 팔았는데 거의 80% 가까운 증가죠. 내년에 150만 대를 팔게 된다면 여기서 또다시 70% 가까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150만 대 이상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거기다 마진율은 현재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마진까지 같이 증가하니 실적 전망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실적 전망치의 상승이 현재 테슬라의 주가 폭등의 이유입니다. 허츠의 대량 구매 같은 건 그냥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투자자는 늘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노이즈에 현혹되고 가격 변동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는 외발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툭 치면 쓰러집니다. 반면 본질인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완전하게 무게중심을 잡고 정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밀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본질을 볼 줄 아는 중심 잡고 서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